자위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합니다. 패전 당시 일본군 육군은 154개 사단과 136개 여단, 일본군 해군은 20여 개 부대였습니다. 총 인원은 698만 3천여 명에 달했으며 257만 6천여 명이 일본 열도에 주둔했습니다. 항복 당시 일본군이 무장 해제되면서 5년 후 한국전쟁 발발 시점이었던 1950년 6월 시점엔 일본 본토에는 미군 8만 7천 명과 국가경찰 3만 명, 자치단체 경찰 93,935명이 전부였습니다. 특히 메가더와 히데하라 기주로 총리는 일본 헌법 9조에 전쟁 포기, 전력 비보유 항목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1946년에 국공내전이 다시 일어나고 장제스의 국민당이 폐색에 짙어지면서 중화민국을 반공기지로 삼으려던 미국의 계획은 차질을 빚어버렸습니다.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육군성과 해군성을 해체하긴 했지만 일본군 패잔병의 기환 업무와 기록 보존 등의 이유로 구 일본군의 육군성과 해군성을 각각 제1복원성, 제2복원성으로 계층해 유지하였습니다. 일본 재무장의 계획은 대중적 통념과 달리 이미 한국 전쟁 전부터 정책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1948년 미 육군 장관 로얄은 반공의 방벽을 위해 일본의 경제적 자립을 주장하며 정책 수정을 예고했습니다. 배상금을 줄여줬고 공직에서 구 일본 제국의 관료나 군인들을 쫓아내는 일이 중단되었습니다. 레드퍼지가 이루어지고 노동정책은 보수적으로 바뀌었습니다. 1950년 한반도에서 북한의 남침으로 6.25 전쟁이 터지자 전쟁 수행을 하기 위해 일본에 주둔했던 주일 미군의 상당수는 한반도로 파견됩니다. 당시 일본에 주둔했던 주일 미군은 7사단, 1사단, 25사단, 24사단 등 4개 사단으로 미 제8군을 구성했습니다. 한반도와 가장 가까이 있던 24사단이 먼저 7월 3일에 건너가고 7월 18일까지 25사단과 1사단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7사단은 대기했습니다. 이로 발생할 치안 공백을 막기 위해 일본인들로 구성된 경찰 예비대의 창설이 고려됐습니다. 1950년 7월 8일 메가더는 일본의 요시다 시게루 총리에게 7만 5천 명 규모의 경찰 예비대 창설을 요구했고 소해 부대로 임무를 맡던 해상보안청의 인원도 8천 명을 늘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해 8월 10일에 경찰 예비대령이 공포되고 8월 23일에 1차로 7천 명이 입대하였습니다. 6.25 전쟁에서 전황이 불리해지고 인천 상륙작전이 검토되면서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홋카이도에 주둔 중이던 미 육군 7사단마저 한반도로 파견됩니다. 1950년 9월 10일까지 홋카이도에 1만 명의 경찰 예비대원이 파견되었으며 이틀 동안 모집소에서 입대 수속을 마친 뒤 열차 내에서 사격훈련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실질적인 지휘관은 미군 고문관이었습니다. 무기 관리부터 훈련 스케줄까지 미군이 장악했기 때문에 입소자 중엔 미군 용병이 될 수 없다고 떠나거나 경찰이 아니라 사실상 군대라며 떠난 경우도 있습니다. 패전 5년 만에 일본에서 육상병력이 탄생한 것이었습니다. 메가더가 해임되고 리지웨이가 6차에 걸쳐 63,805명의 추방령을 해제했습니다. 1952년에 해상경비대는 6,038명의 인원으로 해상보안청에서 분리됩니다.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에서 대일 강화조약, 샌프란시스코 강화협정이 체결되었는데 일본과 제일 대규모 전쟁을 벌였던 중화민국이나 중화인민공화국이 빠졌고 한국은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이 조약 중에 5조 C항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보장했습니다. 포츠담 선언 때의 완전 무장 해제와는 상반됐습니다. 6조 A항에선 점령군의 철수를 포함했는데 미군은 협정을 통해 주둔한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것이 주일미군의 탄생 배경입니다. 1952년 4월 28일에 조약이 발효되면서 일본은 국제사회에 복귀했고 주권을 회복했습니다. 1952년에 예비대 본부와 해상보안청 등을 통솔하는 보안청이 설립되었고 경찰 예비대는 보안대로, 해상경비대는 경비대로 개편되어 보안청의 관리를 받았습니다. 이들을 지휘하는 제1막료간부와 제1막료간부를 설치했습니다. 이는 한국군의 육군본부와 해군본부에 해당됩니다. 1952년 5월 10일에 제출된 보안청법은 보안대 병력을 11만, 경비대 병력을 7,59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당시에 홋카이도에 주둔했던 미 1기병 사단도 철수 예정이라 전차, 유도탄 등의 장비가 도입될 예정이었습니다. 예산은 1700억엔을 요구했지만 바로 계획되지는 않았습니다. 1954년 미국과 일본은 상호 방위 원조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7월 1일부로 보안청은 방위청으로 개칭되었습니다. 보안대는 육상 자위대로, 경비대는 해상 자위대로 바뀌었습니다. 방위청이 생기면서 통합 막료회의가 세워졌습니다. 이는 미군의 합참을 본딴 것이었습니다. 전후 처리 과정에서 일본 해군이 육군과 판이하게 다른 대접을 받은 것은 강력한 전력의 해군을 유지해왔던 일본 해군의 노하우를 보존, 활용하려는 미군 측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었습니다. 1954년 이후론 게이단렌이나 미국 국방부를 중심으로 방위력 증강안이 나왔습니다. 미군은 한국과 일본, 대만의 주둔 규모를 축소하길 원했고 그 반대급부로 한국군과 자위대, 대만군의 무장 강화를 원했습니다. 게이단렌과 방위생산위원회는 육군 15개 사단 30만 명, 해군 30만 명, 항공병력 13만 명이라는 엄청난 규모를 제시했지만 무시됐고, 미국의 월터 로버트슨 국방차관보는 육군 10개 사단 32만 5천 명, 해군 프리깃 18척 등 1만 3,500명, 공군 작전기 800대 3만 명 수준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육상 18만 명, 해상 호위함 74척 등 3만 1,000명, 공군 항공기 518대 등 3만 1,800명 수준을 제안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안인 이케다 시안이 대략적인 증강안이 되었습니다. 이런 증강에는 1952년 26만 명이었던 주일 미군이 1960년에는 4만 6천 명까지 감축됐다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후부터 자위대는 헌법 구조의 해석을 두고 점점 그 의미를 확대해 왔는데, 필요 최소 한도의 무력을 유지하는 것은 헌법 구조가 금지하는 바가 아니다 라는 논리를 피고 있습니다. 필요 최소 한도의 수준은 시대 상황이나 기술 진전 등에 의해서 계속 변화하는 요소이므로 자위대의 증강에 구속 조건을 사실상 제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선제 공격 등의 무기나 교리를 채택하지는 못했습니다. 한국전쟁이란 특수가 끝나면서 일본의 군수업계는 자위대의 국산화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1965년 한일 기본조약이 체결되면서 미일 안보협력의 체계는 한미일 3국의 군사협력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자위대는 국방 이외에 발발할 가능성이 있는 제2차 한국전쟁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1963년도 통합방위도상연구는 한국에서 전쟁 발발 시에 주일 미군을 따라 자위대가 출동한다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미치야 연구라 불리기도 합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미일 안보조약의 3개국이 화살새처럼 활동한다고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연구가 한일 수교가 복원되기도 전에 이루어졌다는 점이 특이한데, 이 연구는 극비리에 진행됐었는데 1965년에 사토 에이사쿠 내각을 비판하려던 사회당 오카다 하루오 의원이 이 문서를 입수하면서 전 세계에 폭로되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나카소네 야스히로와 로널드 레이건의 조합으로 미일 관계가 돈독해졌습니다. 자위대 내 매파들은 방위정책 수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나카소네의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은 대한민국이었는데, 노래방에서 전두환 당시 대통령과 어깨동무를 하며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당시 한일 관계 역시 상당히 긴밀한 편이었습니다. 1983년에는 자위대의 목적을 일본 방위가 아닌 미국 북서태평양 해양 핵전력을 지원하는 전초기지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일본 열도가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은 이 발언에 대단히 만족해했습니다. 자위대의 가상적은 없으며 전수 방위에 임한다는 자위대의 견해는 대규모 미일 연합훈련으로 사실상 말뿐이었습니다. 또한 GNP의 1%로 방위 예산을 제한한다는 원칙도 삭제되었습니다. 90년대 들어 동구권 공산 정권들의 붕괴와 걸프전에 거액의 전비 부담을 한 것을 계기로 국제협력 강화를 구실로 대외적 활동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걸프전 당시 거액의 전비 부담을 했지만 정작 병력을 참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제적으로 좋지 않은 대접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군으로의 전환을 모색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후 소해 활동을 위해 페르시아만의 해상자위대 소해대군이 파견되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 미군이 대테러전에 집중하기 위해 태평양 지역의 연합군을 줄이고 그 공백을 동맹국과 연합으로 해결하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에 극동 지역에서 자위대의 역할도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공군 급유기 도입이 좋은 예입니다. 현재 자위대는 소말리아와 지부티에 해외 파병 기지를 두고 있습니다. 자위대의 전수방위 원칙을 뒤엎는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2014년 아베 신조 내각 센가쿠 열도 문제를 중심으로 자위대의 역할 변화를 위한 여론 조성과 준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2014년 4월에는 일본 정부는 지금껏 일제 무기 수출에 족쇄 역할을 하던 무기 수출 3원칙을 방위 장비 3원칙으로 전면 개정하여 족쇄를 풀어버렸습니다. 이 족쇄가 풀리자마자 미쓰비시는 미국 레이시온사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용 센서를 수출하고 호주와는 잠수함 개발 연구 협정을 체결하는 등 발빠르게 활동 영역을 넓혀 나갔습니다. 2014년 5월 아베 내각이 가기 해석을 변경함에 따라 사실상 전수방위 원칙을 폐기하고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보유를 천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우리 측 허가 없이는 한반도에 마음대로 못 들어온다 라고 해명했지만 동맹국이 공격받을 경우가 포함된 것이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남북한 간 본격적인 충돌이 일어나고 미군이 개입할 경우 미군 요청으로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오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의지와 상관없이 미군의 움직임에 따라 작동하기 때문에 한국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드디어 2014년 7월 1일 아베 내각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하기로 결정했고 사실상 일본은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되었으며 자위대도 헌법 구조와 전수방위 원칙이 사실상 폐기되어 활동상의 제약이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2014년 10월 8일 미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도쿄에서 방위협력 소위원회를 개최했고 자위대가 미국을 지원하는 작전 범위를 한반도와 전 세계로 확대하는 내용의 미일 방위 협력 지침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제 자위대는 미군을 지원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긴 했지만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로 그 무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특히 사이버 공격을 한 상대국이 확인된 경우 해당국의 물리적인 공격이 없어도 자위대가 역공격을 할 수 있게 하기로 됐습니다. 12월 16일 5년 뒤인 2027년도 방위 관련 예산을 국내 총생산 GDP의 2%로 늘리는 내용을 담아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미일 3개국 정상이 모여서 사실상 집단 안보 체제를 선포했는데 이는 동맹 이상의 공동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강한 의지로 이를 통해서 한국과 일본의 국방력도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이는 아시아판 나토의 시작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위대의 역할, 자위대의 활동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준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